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오래된 달동네. 2006년 11월 16일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있던 날 새벽 2시. 한 남자가 후미진 골목길을 비닐 우비를 입고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2층 주택으로 향합니다. 1층 대문을 열고 곧바로 2층으로 향합니다. 2층까지 막힘없이 올라간 그는 현관문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2층 집 주인 부부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이어서 놀란 아내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1층 건축 설비집 세입자가 위층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남자는 부엌에서 1억이 넘는 적금 통장 4개를 찾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아래층 세입자는 옆집 매형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창롱을 뒤져 뭔가 기록된 장부를 챙깁니다. 그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순간 집주인 아저씨가 죽을 힘을 다해 비닐우비를 움켜잡았습니다. 범인은 찢긴 비닐우비를 벗어버리고 황급히 떠납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을 가는 주인집 아저씨가 나가지 않자 세입자들이 2층으로 향했습니다. 웬일인지 열려있는 현관문. 집안을 본 세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바닥에 집주인 부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특이한 것은 주인집 아저씨 손엔 찢긴 비닐우비가 쥐어져 있고 근처에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난 현재 사건은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세븐의 정준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 11월 16일 그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던 날 아침 2층 집 1층에 새들어 살던 사람은 늘 새벽에 나가던 2층 주인집 아저씨가 그날 아침엔 나가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옆집 세입자를 깨워 2층으로 올라갔을 때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주인집 부부가 거실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 12년이 지났습니다.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범인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주변 사람들은 아직 그 끔찍한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향 사람들은 당시 사건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라 그러는데 이 동네 재원리 김자라고 준작동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부부간에 같이 죽었어. 부부간에 같이 돌아가신 거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기서 사니까 어제 고향이니까 다 연락이 오지. 똑같이 우리 친치가 왔어. 아, 이쪽으로? 네, 그래갖고 그때 생일날 똑같이 올라갔다고. 억울했다고 했어. 뭐 때문에 좀 억울하다고? 그거 자세히는 모르지. 이제 옛날에 엄청 오래됐잖아. 그때 그 거짓까지 잘 돼가고 이렇게 돈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첫동을 했어요. 피해자인 2층 집 아저씨의 남동생은 사건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는 TV조선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형님 분이 김
선생님이시네요. 형님 이름 아니까. 아, 예. 그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분이 빠졌었지. 평소 형님은 한날 집에서 그래, 집에서. 그건 하루 전에 나하고 술 한잔 먹었었는데 갑자기 그랬다니까 꿈 같은 현관에 딱 깔렸더만 가니까 그 3일 동안을 거의 다 수색했어요. 조카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더 신경을 그대로 있어요. 다른 시도도 안 하려고 그대로 있다니까. 현관문이나 대문을 뭐 따고 들어간 흔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누가 끌려냈다 이거지. 아니 모르는 사람 오늘 끌려지겠어요? 자고 있는데 범인이 누가 됐든 한번 잡아가지고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사실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지. 친척이 됐든 뭐 형제가 됐든 그 친구들이 됐든 아무튼 누가 범인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범인.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십정동은 작년부터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이미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났고 건물들은 철거 중입니다. 허물담한 빈집들로 마을이 폐허가 된 듯합니다.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12년 전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흘려갖고 그럼 다 있어갔죠. 애기였고 가봐야지. 죽었다 해서 그거 가봤는데 둘이 다 죽었다고. 누가 죽인지는 모르지. 둘이 죽었다. 아들도 둘이었는데 아들들은 없었어. 그치 찾아야 돼. 아니 그치 지식 찾아야 돼. 민자서 그 차이 어떻게 찾냐고. 우리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잡히길 12년째 기다리고 있는 2층 집. 사건 현장의 2층 집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층의 철제 대문을 통과하니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입니다. 사건이 있던 날 범인도 이 계단을 밟았을 겁니다. 이 2층에 올라서자 마주하게 되는 현관문. 현관문을 열고 주인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중간문을 지나니 살해 사건이 있었던 거실이 나옵니다. 내부 구조는 일반 주택과 비슷합니다. 욕실과 안방 등이 있는데 집주인 부부는 바로 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남편은 현관문 쪽, 아내는 거실 창가 쪽에 쓰러진 상황. 그리고 범인이 남긴 족적과 일회용 비닐 우비가 현관 쪽 거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공무원을 보고 나서 그래서 그 똑같이 한 거래요. 우비하고 칼을 갖다 놓고 화장실을 가지고 그걸 다 닦았어요 제가. 영화에서? 예예. 싹 닦아놓고서는 제가 그냥 잔 거예요. 영화는 이따 갔는데 한참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혼자 보니까 다 자는데 잘 못 잤어요. 그 보고 나니까. 당시 범인이 영화 공공의 적을 따라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잠궜수? 잠궜는데 비오는 밤 노부부의 집에 침입한 한 남자가 노부부를 살해하는데 영화에서 범인은 부부의 아들이었고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우비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사라진 아들. 당시 사건을 처음 목격한 1층 건축설비집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대해서는 한 5천만 원 말할 수도 없고. 그 말 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세요. 본인이 안 잡혔으니까 그렇죠. 어디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할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셨는지. 5시면 출근해야 우동이라고 그 양반도 5시 반 정도 되면 나가고 나가는 걸 내가 못 들었으니까. 늘 같은 시간에 일을 나가는 주인집 아저씨가 그날은 나가지 않아 옆집 매형과 2층으로 가봤는데 열린 현관문 안으로 깜짝 놀랄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거실에 주인집 부부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 그때 당시에 그러면 두 분이 거실에 누워 있으셨나요? 몰라요. 그때 문 열고 이렇게 보고서 얼른 나와버렸어요. 나오시고 바로 신고하시고 새벽에 사장님께서 무슨 쿵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없으니까. 그에겐 잊고 싶은 기억인 듯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는데 그날 새벽녘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우리는 사건 당일 그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던 매형, 방앗간 세입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아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방앗간 세입자도 그날 새벽 2층 집에서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우리 층에서 뭐 콩닥콩닥 소리가 났대요. 그날 저녁에 네. 소리가 났대요. 천왕 옆에서 설비 가게 있었는데 천왕 대학에는 우리 주인집이 거실이고 우리는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못 듣고 천왕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건축 설비집 세입자는 새벽녘 위층 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듣고 아침에 올라갔는데 문이 지금 이만큼 열렸더라고. 천왕이 열고 내가 천왕 뒤에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요. 나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 다 해놓고 경찰에 왔길래 나는 아까 여기 올라갔다 갔는데 내막 좀 봅시다 하고 올라가서 그걸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그 거실을 보셨어요? 네, 쓰러져 있는 거를. 아저씨는 현관 문 앞쪽에 거기에 걸쳐 있던 걸로 알고 현관에 다리인가 어디가 걸쳐 있더라고. 그럼 아주머니께서는 아줌마는 그 창문 쪽으로. 창문 쪽으로. 이런 창문이 있었거나 넓은 게. 현장을 목격한 그의 기억엔 집주인 남편은 현관문 앞쪽, 아내는 거실 창가에 쓰러져 있었다는데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남편의 몸엔 8차례, 아내의 몸엔 무려 37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부엌 찬장에서 모두 1억여 원의 적금 통장 4개를 챙겼고 무언가 기록한 장부를 가져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부간에 여자가 돈놀이를 했다네. 돈놀이를. 남자하고. 그냥 주석에 농수산 있잖아요. 네. 거기 시장이에요.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선 피해자 부부 중 아내가 시장에서 일수를 놓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2006년도예요. 근데 여기서 일수를 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얼굴만 알고 그냥 그렇게 하고 몰라. 엄마. 수술을 보는 거리나 알지 우리는 얼굴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자에 달러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일수야. 채무자란 게는 좋은 말하면 나중에 이제 막 어려움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말 그래. 아내가 일수놀이를 했다는 소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오랜 동업자를 찾았습니다. 고생 의자에 이제 우리랑 같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울기를 몇 살이라는 그러면은 이제 일수를 하셔가지고 막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하시고. 네, 그럼 내가 하기는 없지. 진짜 일주일 반은 없어요. 사람 작업. 맨날 자취집 가서 작업을 입었던 거 그대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진짜 이상해. 아무 생각도 이상해. 그리고 어느 살 사람이 아니고 살때도 입산때도 입산 내려온 사람들이야. 장사하면은 일집에 대해서는 서로도 그런 거 있어요. 소주 조그만 소액은 큰돈 뭐 소주든 내주기 장사하는데 주문이 돈이 있으니까는 이제 돈을 빌리지 내물어줄게 그러면 그래 그거는 장사돈이니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일선놀이야 뭐 이자 넣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거니. 누군가는 소액의 금액이지만 그 금액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가지고도 정말 사람을 살해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수는 아니지만 소액거래도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family 큰 사람, 얻었던 사람은 다좀 친하기도 하고 그 아저씨가 좀 술을 좀 잘 먹고 그러니까 혹시 뭐 술기나 그랬나 해갖고 이제 아유 야채까지 있었잖아. 사건 발생 전 2층 집 주인과 가까웠다는 이웃 채소가게 주인. 골목엔 당시 그의 가게의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직 십정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아까 맞은편에서 야채 가게 하셨던 사장님이신지. 그러세요? 네. 네. 경찰은 왜 그를 조사했을까? 저도 100만 원 꿔서 갚았고. 아니 저는 그분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죠. 내가 돈 100만 원 꿔서 갚아드렸고. 저도 그분들한테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의심을 하겠죠. 근데 칼이 여기 있어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특전사 중사제 되는데 저는 칼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칼도 지금도 이거 날카로워요. 깡패 들어가 싸우면 내가 칼을 들지만 선량한 사람한테는 칼 안 둬요. 우리 집 가택수색 몇 번 들어. 가택수색도 했어요? 집에 와서 싹 둘러봤어요. 다 가택수색으로 싹 둘러보고 옷도 다 뒤져보고 뒤져봤겠죠. 근데 뭐 단서가 없으니까 뭐 아니 사람 지금 피도 튕길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하는 사건은 아니니까 내가 보고 다 해보라고. 우리 집에 와서 다 칼로 한 번만 찍으면 그런 건데 두 분을 그렇게 난자를 지고 7, 8번씩 칼로 찔릴 사람이 그런 분들이 아닌데 남한테 원한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찰은 당시 피해자 부부의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까지 많은 사람을 수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네는 인천의 유명한 달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의 연립주택과 상가가 뒤섞여 있고 옆집이나 앞 뒷집의 간격이 좁은 데다 방음도 잘 되지 않는 주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층 건축 설립집 세입자는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2층 집에서 구당탕하는 소리가 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층의 옆가게 방앗간 세입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1층에 세를 준 가게는 2군데. 그날 새벽 구당탕 소리를 들었다는 세입자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세입자. 우리는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그 2층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2층 주인집 거실에서 범인과 숨진 부부가 한바탕 몸싸움을 했다면 1층 세입자들이 거주했던 공간에선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건이 난 2층 집.
1층 도로 쪽엔 상가 2곳이 나란히 있고 2층에는 살해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2층 거실 안에는 철물 설비집 방이 있고 2층 마당 아래는 방앗간집 안방이 있습니다. 위협을 한다거나 쓰러졌을 때 밑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관련해서 설비집 내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점포 공간을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방, 바로 위가 주인집 거실입니다. 바로 옆 방앗간은 점포 공간을 지나 왼쪽으로 돌면 안방, 바로 위가 2층 앞마당입니다. 그렇다면 2층 거실에서 성인 2명의 몸싸움이 있었을 때 1층 세입자 각각의 안방에선 어떻게 들릴까? 순간 최고 소음 60데시벨, 쿵쾅이는 천장 진동 소리가 잘 들립니다. 방앗간집 안방에서도 소음을 측정해봤습니다. 순간 최고 소음 53.6데시벨, 쿵쾅이는 진동이 약하지만 신경을 쓰면 들을 수 있을 정도. 일반적인 소음도 들리는지 핸드폰 벨소리로 실험해봤습니다. 바로 밑 설비집에선 잘 들립니다. 그런데 옆 방앗간에선 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건축 설비집과 방앗간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각각의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는 그 뭐 2층에서 무슨 소리나 이런 게 특별히 들리지 우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있는 것이 그 집이 안방에서 생활을 안 했어요. 안방에서 생활한다고도 방앗간을 알고 들리지 우리 방은 뒤에 베란다 쪽 방이라 들리질 않아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집들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옆집.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주민분들도 뭐 특별한 소리를 듣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대요. 사건이 발생한 2층 주택은 앞쪽엔 상가들이 있고 건축 설비집을 끼고 돌아 골목길에 집주인이 드나드는 1층 대문이 있습니다. 이 2층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1층 대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2층 현관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또 현관문을 지나면 거실로 통하는 중간문까지 열어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범인은 그날 새벽 어떤 침입 흔적도 남기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들어간 걸까?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열쇠집이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님도 여기에서 열쇠집 안 했어요. 거기 열쇠를 내가 한번 달아준 적이 있기 때문에 보조키 달아준 적이 있어요. 2층에. 2층 현관이요? 네, 현관에. 사건이 있었던 2층 집 현관문에 직접 보조 잠금 장치를 설치해줬다는데 현관문 하단에 열쇠집 주인이 설치한 보조 잠금 장치가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보조키 언제 달아주셨어요? 기억 안 나죠. 그냥 뭐 그 사건 나기 한 1년 전이거나 뭐 그런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 이제 보조키라 그러는데 그거는 키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동그란 거. 보조키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설치됐고 쉽게 열리는 종류의 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뚫어요. 네.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철사를 집어넣어서 굴러 나온 거를 해가지고 꽉 눌러서 철사를 구부려서 아까 저거 안에 있는 저거 잠금 장치를 돌리는 거죠. 그때는 그거 내가 봤는데 그런 전적도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그처럼 그 얘기한 거는 그냥 열쇠를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열려 있거나 그래서 들어갔지 그냥은 열고 못 들어가는 거라고 큰 적이 없다고. 1층 대문은 물론 2층까지 손쉽게 들어간 듯한 범인. 하지만 2층 현관문에 단 보조키는 전문 기술 없인 열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문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문을 잘 열고 지내셨어요? 난 잘 안 올라가니까는 몰라요. 잘 잠그겠죠. 시내에서 살던 사람인데 부모님께서 살다 왔는데. 문을 닫았으니까 들어갔지. 문을 안 닫으면 지금 그 집은 못 들어가. 그게 사실을 뜯으려면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니야. 사실을 못 듣는 거야. 그럼 소리 수면 없이 들어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문이라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니까 문 닫았지 내복 바람에. 모르는 사람은 새벽에 누가 내복 바람에 문 닫으나. 평소 문을 열어두지도 않았고 강제적인 침입 흔적도 없어 주변 이웃들에겐 분명 아는 사람이라서 문을 열어준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침입의 방법이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식과 관련이 있느냐, 특히 이제 부부가 사망을 했는데 이 남편이 문을 열어준 것처럼 현장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당시 경찰 역시 범인이 침입 흔적 없이 들어와 남편 먼저 살해하고 아내까지 잔인하게 해친 것으로 보아 면식범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1층 세입자 2명도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 가지고 서남하고 나하고 주인 아래 수영하고 그날 사람들 김장한 날이지. 그러면 그날 한 몇 시 정도에 술을 세 분이서 드셨어요? 6시에서 7시 사이 그때 당시에는 보냈어요. 사건 발생 약 8시간 전 세 사람은 1층 가게 밖에서 그날 담근 김장김치로 소주 한 병을 같이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때문에 1층 세입자들도 경찰의 강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다들 얼마나 썰렸는지 경찰들 왔다 갔다 경찰청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이라 술 안 먹고 못 살았으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술 먹어야 되니까. 뭐 때문에요? 조사니까요. 조사하고 무섭고. 어떤 조사 많이 받으셨어요? 거짓말 탐지기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 꾸미고. 거짓말 탐지기는 왜 받으셨어요? 같은 건물에 산다는 죄로 최초랑은 최면설까지 받고. 아버님이랑 이제 설비 사장님도 그때 같이 술을 또 한 잔 드셨으니까 더 의심받았겠네요. 의심받을 것도 없죠. 뭐 술을 뭐 많이 먹은 양도 아니고 소주 한 병 가지고 3명 나눠 먹었으면 뭐 내가 먹어도 2병 3병 먹는데 나 혼자 먹고 2병 3병 먹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의심 사건이 없이 사건이 뭐 한 병 가지고 3개 나눠 먹는데 뭐 술이 취해가지고 실주 와서 말 같은 게 했다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 소문이야 뭐 이쪽에서는 큰 아들이라고 이쪽에서는 작은 아들이라고 하나가 일찍 되는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고. 동네엔 범인이 2 아들 중 하나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2층 현관문을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 2은 사건 당일 집에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들들은 대학교 때문에 따로 나가 살았었어요? 자주 왔었어요? 동동 왔었죠. 큰아들이 그때 다녔거든. 그 이제 를 맡았어. 작은 아들은
수의학과거든요. 2층 집주인 부부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의대에 재학 중이었고 형보다 2살 아래인 작은아들은 지방국립대 수의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의사가 된 작은아들. 동네 주민들은 왜 그가 부모를 해쳤다고 생각했을까? 혹시 여기 선생님 계시나요? 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 잠깐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아니, 저 밖에 드릴게요. 밖에 무슨 일이시죠? 전 잠깐 나눠. TV조선에 탐사 괜찮아요. 네, 그냥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잠깐 선생님 잠깐 여기서 잠깐만 저기 병원 앞이니까. 그냥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연락주지 마세요. 개인 연락주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하게 인터뷰를 거부하는 작은아들. 그는 도시개발로 집이 팔리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부모님이 거주하던 안방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답니다. 형님이 쓰던 장로이고 오시고 그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줬어. 이제 거기서 자본 조건 거들자 침대로 사고 그래서 동업병원 다니고 있었지. 이제. 아들들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다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냥 작은애는 충남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큰애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모르는 거라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적으로 충남에 있었으니까. 사건 당시 지방에 있는 학교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작은아들. 경찰이 알리바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에 대해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 아들이 그랬다는 것도 서울서 주식 같은 거는 그런 거 주식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직은 부모님과 돈 달라고 전화를 줄 수가 있답니다. 부모가 안 주니까 그래. 사건 당일 부모의 사고 소식을 전하려고 큰아들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1층 세입자. 당시에 아저씨가 불평력 통과하고 있어요. 불평력을 통과하고 있다고. 통화했어요, 그날. 근데 왜 부평역에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 당시 내가 학교로 연락해서 그럼 병원에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럼 병원을 해줄 수 있냐 급한 얘기다 해가지고 그 연락을 걔가 바꾸서 불평력을 통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온 거지. 그냥 오다가 연락을 받은 건지 그건 나도 모르죠. 그때가 아침이었었나요? 아침에 전화했죠. 학교 있을 때는 그때는 9시 정도 됐나? 불평력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 불평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있다고 했죠. 지하철로 해화역을 출발해 부평역을 통과하고 동암역에서 내리는 경로. 당시 경찰은 지하철 CCTV를 조사했지만 큰아들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층) 세입자는 사건 당일 아침 9시경 주인집 부부의 사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집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큰아들은 지하철을 타고 부평역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강의를 듣거나 캠퍼스 내부에 있어야 할 시각. 그는 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까? 큰아들의 말을 듣고 경찰은 지하철 CCTV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부모님 집이 있는 부평 동암역까지 타고 내린 그의 모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레지던트로 있었던 병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계시는지.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네. 이런 선생님 계셔서 내가 이런 선생님 계셨었어? 선생님? 끝나서 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는 기간이 끝나서. 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서 가신 거죠. 그분은 아마 오픈해서 가셨나 봐요, 병원을. 얼마 전 병원을 개업했다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사실은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좀 찾아뵌 거거든요. 큰아드님은 어디에서 계셨는지. 서울에 있었죠. 자취방. 어디서 학교 국내에서는 이제 큰아들이 뭐 주식을 굉장히 크게 했다더라. 카드 빚이 굉장히 많다더라.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주식은 아니고요. 생활비를 제가 집에 용돈 반대 받아 쓰는데 그 딱 정해진 한 달에 40 정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상의 부업을 쓰게 되면은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카드도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용비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근데 이게 그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자가 붙고 이런 식으로 더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때 뭐 자취도 하니까 자취는 못 해봤죠. 그리고 연대생이다 보니까 옆에 연대생들이랑 같이 좀 약간 어울리려면은 더. 그 당시에 빚이 얼마 정도 있으셨어요? 그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3천만 5천만 원. 네, 많죠. 그럼 당시에 큰아드님은 부모님 사고를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학교를 좀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아, 집으로 가시던 어디 있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방앗간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큰아드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지하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네, 부평역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인천쯤으로 가시죠. 네. 경찰 이야기로는 뭐 CCTV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큰아드님이 뭐 뚜렷하게 찍힌 부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은 다 추적될 때여가지고 다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제 동영 같은 것도 건너놓다 이 가능하던 시기 아닌가 그때 2008년도 2006년도 그래서 제 핸드폰도 막 가져가서 다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동생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의심스러워서 제 핸드폰을 원하는데 동생도 있으니까 같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제가 제 동영 같은 것도 다 물어볼까? 이 가능하던 시기 아닌가 그때 2008년. 사건 당시를 이야기하는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큰아들.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제 핸드폰도 막 가져가서 다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동생 핸드폰이랑 제 그날 아침 큰아들의 모습이 지하철 CCTV로 확인되지 않아 경찰의 의심은 커졌었는데 근데 안 찍힌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CCTV하고 다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 만능주의로 얘기하지만 사각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부평역 근처에 CCTV 안 찍혔다고 해서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아드님 입장에서 내가 혼자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네가 혼자 있는 걸 누가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입증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되게 죄송해요. 그때 입장에 학교도 잘 안 가고 뭐 빚도 있고 그런 것들 제가 되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부모님에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쌓아둔 채로 허망하게 되게 죄송해요.
범인이 가져간 적금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은 두 아들이 나눠 가졌고 부모 사망 후 2층 집은 형제 공동 명의였지만 재개발로 매매한 돈 역시 나눴습니다. 1억 3천인가 2천인가 사가지고 결과를 썼지. 그냥 지금 팔았다고 연락 받았고 그냥 얼른 가서 2천인가 3천인가 둘이 형하고 나를 딱 판단했어요. 이제 서로 잘한다 그러더니 잘했다. 돈 많았지. 몇 달만 기다리면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그 돈 10배, 20배가 돼서 돌아와요.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영화 속 주인공. 하지만 큰아들의 살해 동기론 무리한 설정이라는 것. 이거는 아들이 진짜 실제 용의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반드시 지목될 거야 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었겠냐는 얘기죠. 사건이 일어났을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아들일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들이 정말 어리석지 않은 이상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냐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2011년 충남 아산의 노부부 살해 방화 사건 역시 아들이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아들 그 당시 수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때 수사 분석해내서 이건 도둑놈 같다. 그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그 지갑 훔치러 온 놈이 결국은 그렇게 하고 사람을 살해해놓고 24시간 후에 가서 불 질렀어요. 그 집을 다시 가서. 애초에 경찰은 남편이 범인에게 문을 열어준 후 흉기에 당했고 그 후 아내를 공격한 걸로 판단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혈흔 형태의 분석이라든지 현장 재구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결론이 뭐겠었냐면 애초에 문이 열려져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비닐 우의를 입고 침입을 해서 저항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을 무참히 찔러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밤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나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비닐 우의가 찢어져서 그 이제 남자 피해자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런 것으로 재구성이 됐어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성이 타겟으로 들어왔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사망한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주변 수사를 하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피해자 주변 수사에서 그런 동기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금품을 강취하거나 성범죄의 목적을 갖고 왔거나 이런 방향의 수사로 빨리 수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신발 자국과 우비. 거기서 범인을 추적할 만한 유전자 정보 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날 저녁 비가 내렸던 사실을 확인. 범인은 먼 지역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옷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 지역 내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 거주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비가 이미 그치고 새벽 시간대에 침입을 했다면 이 사람이 자기 집 그 범행 장소와 집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옷을 새벽까지 갖고 다니거나 입고 다닐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비 유통업체를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우비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우리 우리랑 바로 길 건너에 우비집이 또 있어요. 거기 혹시 무늬가 똑같으면 일반 슈퍼도 팔아. 이런 우비는 흔하게 구하는 우비인지 그냥 싼거 우비인데요? 요즘에 파는 제일 비싼 우비가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살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분들이 자기네들이 팔아요. 이런 거는 그럼 잘 찢어지나요? 잘 찢어져요. 시중에서는 1,000원, 2,000원. 이거 가지고 그럼 누가 이거를 샀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한정하긴 힘들겠네요. 몇 마리씩, 하루에 몇 마리씩만 비올 때. 비올 때? 수만 개예요, 이게. 수천 개도 아니고 수만 개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로도 진짜. 제가 볼 때.
사건 발생 며칠 후 여기 살인 사건 났다면서요? 택시를 탄 남자 승객이 사건 현장 가까운 곳에 내렸는데 뭔가 수상한 느낌의 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에 있던 사람이 얼른 갔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 소리 들었거든. 나도 그거 네, 그거를요 내려가지고 그 초등학교인가? 그거 같아요. 그때 들었어 저는요. 그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쪽으로 못 내려서 뭐 CCTV가 아무것도 아무도 없잖아요. 가는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인데 거기 와서 내렸대. 네. 그렇다고 형사가 한번 찾아와서 나한테 묻더라고. 안경을 쓰고 택시를 탄 남자는 기사에게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에 대해 물었다는 겁니다. 그 후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빌라 앞에서 내려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 안경 쓴 남자가 택시에서 내렸다는 빌라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주민을 찾아봤는데 빌라에 산다고 하시면서 안경 끼고 약간 젊은 남자가 여기 택시에서 내렸대요. 그때 방앗간에 뭐 좀 허가 갔었어. 내가 어쩐가. 그저께 그래 자꾸 그 사건이 있어. 8년, 9년이 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 없어요. 다 이사 가셨어요? 네. 그렇게 갖고 그런 범죄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범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당시에 주변 동네에서 웬만하면 다 아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남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까지 샅샅이 수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요. 흔적도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완전 범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죽였는지 알면서도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인 사람이 대충 감이 잡히는데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증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완전 범죄라고 하거든요. 유령 용의자를 다 조사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인은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곧 사건의 현장도 재개발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인은 잡히지 않고 경찰은 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이 완전 범죄가 될까요? 2018년 7월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공소시효가 없는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모두 267건. 2011년 전국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 신설 후 모두 23건을 해결했습니다. 20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은 현장에 남긴 담배꽁초 때문에 13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장에 남긴 담배꽁초에서 찾은 DNA가 과거 살인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시민의 제보가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당시 택시에서 내린 남성 승객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나 사건의 실타래를 풀 어떤 단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인천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나 저희 탐사부도 세븐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범죄는 추리 소설에서나 존재합니다. 대한의 적이 없고요. 적들을 바라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제가 데리고 있다고. 근거가 있는데 못 잡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지.